안녕하세요. 관계교육 이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278페이지의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택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되어 입주자 등과 사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소송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변호사의 소송 관련 비용 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자 보수 보증금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공동택을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병폐를 좀 시정하고, 그리고 소송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좀 시정할 목적으로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각종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분쟁은 소송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소송 절차의 폐단을 시정할 목적으로 우리 주택법에서는 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정은 법원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조정은 소송 절차 대신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는 민법의 화해 방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여기 화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분쟁 당사자는 대등 관계인 때 민법의 화해 방법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되어 첫 번째, 관할 문제를 함께 살펴주십니다. 현재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도, 시군구 단위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업 주체 상호 간에 하자 담보 책임관 중에 분쟁, 그리고 사업체, 설계자, 감리자 상호 간에 하자 담보 책임관 중에 분쟁에 대해 조정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78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원의 1번 관할과 관련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다. 1번 입주자 대표회 등과 사업체, 설계자, 감리자. 그러면 잠깐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업주체 둘의 관계는 대등관계이다, 소직관계이다. 대등관계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된 분쟁 조정 결과 그 책임이 사업체에게 적용되게 되면 그 사업체는 자신이 잘못했는지, 또는 설계자가 잘못했는지, 감리자가 잘못했는지 또다시 따져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된 분쟁 조정 또는 하자 조사를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모두 대등관계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줄 게 있는데요. 가끔 사용검사권자인 시군 구청장이 공사가 잘못됐는 것 뻔히 알면서도 사용검사해준 여지가 있다면 저 사용검사에 대해 분쟁조정 지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사용검사라는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 사용검사를 한 자는 시군 구청장, 국가기관, 행정청이거든요. 여기 분쟁조정은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사이 서로 대등한 관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분쟁조정 기능이지, 국가와 국민 사이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민법의 화해 제도를 적용하여 분쟁 해결하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대상이다, 아니다. 그래서 분쟁 당사자를 제시하지 않고 각종 인허가 처분을 제시하게 된다면 그 인허가 처분 내용은 분쟁 조정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조정은 민법의 화해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분쟁 당사자가 사인,
대등 관계일 때만 조정 대상이 되고 국가와 국민 사이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사용검사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각종 인허가 처분에 대해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한다. 그런 취지 질문이라면 무조건 거부입니다. 그래서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와 관련된 관할 문제를 저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는 주된 처리 업무는 공동택에 발생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그리고 분쟁 조정에 있죠. 그래서 조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A 국토교통부에 위원회 둔다. 그래서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만 존재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B 위원회가 다루게 되는 업무 범위입니다.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 바로 하자 감정이죠. 그리고 2. 분쟁 조정. 그리고 3. 분쟁 조정. 이러한 사안들을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 주된 업무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 A번만 추천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동원해놓습니다.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소위원회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위원은 전체 구성원이 50명 이내이고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원이 50명이란 말 기억나신다면 저 50에 10, 10명 이상 그리고 15명 이내. 그렇게 분과위원회 구성 꼭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 자격과 관련되어 가끔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주택관리사 직접 관계된 사항으로 5번을 함께 봐주십니다. 279페이지 박스 있죠? 그 박스에 5번입니다.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2번 부교수 이상인 자 위원이 될 수 있고요.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와 관련되어 위에서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사무에 해당되는 경우는 7명 이상 포함시켜야 된다.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봐야 되지만 우리 시험 출제하는 분이 교수일 수 있죠. 그런 교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기 자격과 관련되어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지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바로 280페이지의 동그라미 2응 조정 절차입니다. 그러면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대 발생한 하자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면 이는 하자 감정을 한다.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이 조정과 관련되어 주요 특징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저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는 소송 절차에 따른 많은 시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정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을 때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송사 3년이면 집안 망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 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조정 절차를 완료하며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분쟁 조정 대상이 공동택의 공용 부분을 대상했다고 하면 그때는 90일 이내 조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분쟁 당사자가 조정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절차 개시하게 되고요. 상호 타협함으로써 절차 완료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절차 개시하고
절차가 완료되게 되는지 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우리 280페이지에 조정 개시라는 말 확인되십니다. 그리고 조정 기간입니다. 1번 줄만 쳐놓습니다. 위원회는 조정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그리고 공용분 하자에 대해서는 90일 이내 절차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정 기간 이내 조정 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의결로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그래서 분쟁 조정 기간은 원적으로 60일, 공용분에 대한 분쟁 조정 기간은 90일,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 다무침과 관련된 분쟁 대상이 만약 전유 부분이라고 하면 그때 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공용인 부대풍시설, 그래서 주민 공동시설이나 주차장에 발생한 하자라고 하면 그 분쟁 조정 기간은 공용 부분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90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 조정은 하자 담보책임과 관련된 분쟁 조정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그 상대방에게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소송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거나 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분쟁 조절차가 진행 중에 소송이 제기되게 된다면 이 조정 절차는 즉시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과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방법이 소송이죠. 그래서 이 상대방은 조정 절차에 동의한 때 조정이 개시되는 것이지 조정 절차를 거절하고 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방법으로 분쟁 해결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조정 절차는 즉시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분쟁 조정을 진행하게 되면 조정기간 원조로 60일입니다. 예외적으로 공용분에 대한 분쟁 조정기간은 90일이죠. 그 기간 안에 분쟁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안을 작성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분쟁 당사자가 동의 승낙하게 되면 그 순간 조정안은 조정서가 되며 이러한 조정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와 관련되어 몇몇 특이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데 281페이지입니다. 1번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통지받은 상대방은 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 없는 한 10일 이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줄만 쳐놓습니다. 3번입니다. 위원회로부터 분쟁 조정 통지받은 사업 주체는 사업체에 동의해 놓습니다. 분쟁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잠깐 우리가 구분해 놓을 게 있습니다. 공동택의 하자 담보책임과 관련된 당사자가 분쟁 조정 신청하게 되면 저 위원회는 상대방에게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수락할 것인지 여부를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대방의 경우는 소송, 신청, 조정할 것인지 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일반 국민 개개인에게는 모두 재판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분쟁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소송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 해결하는 것을 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판 청구권이 저 상대방이 사업 주체인 경우에는 부정되고 저 사업체인 경우는 강제 조정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체가 분쟁 조정과 관련된 상대방이었을 때 이들이 소송 절차를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가끔 이런 말 듣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면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 피고와 원고가 각각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택의 주요 구조부, 내력 구조부의 결함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 절차를 거쳐 하자 여부에 대한 사안들을 서로 따지게 되는데, 이러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공동택의 내력 구조부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하게 되면 그 비용이 몇 천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민사소송과 관련되어서는 보통 돈 많은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사업체라고 하면 분쟁 조정 신청한 자는 거의 입주자 대표의 또는 입주자 개개인입니다. 이들은 돈 많다 적다 거의 없죠. 그래서 소송 결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 상대방이 사업체인 경우에는 좀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강제 조정 대상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업체인 경우는 분쟁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왜 강행 규정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분쟁 조정에 수락, 동의하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조정 기간 안에 분쟁 당사자 만족할 만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안에 동의하게 된다고 하면 조정서가 되고 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281페이지에 조정 성립 찾으셨죠? 2번입니다. 조정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줄만 써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 동일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 조정안에 분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게 되면 그때는 조정서와 관련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안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타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말하고요. 이러한 조정안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동의, 수락하게 되면 그때는 조정서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 재판상 화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 관계법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라 표현하고 재판상 화해라 표현하는 것은 여기만 유일합니다. 이 재판상 화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은 공동체에 발생한 하자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수하게 하기 위해 이때만큼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예전에 모 연예인이 아는 지인 아들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 주겠다고 해서 돈을 좀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냥 1억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가 받았다고 하면 그 대가 받은 대로 데뷔시켜 줘야 되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건넸던 분은 그 연예인을 사기라 해서 검찰에 고소하게 되었고요. 그 연예인 분은 결혼이 임박하여 지금 당장 돈이 없어 1억 돌려줄 수는 없지만 결혼이 끝나고 한 3개월, 6개월 안에 저 1억 반환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하게 됐는데 그 3개월, 6개월 지나도 돈을 다시 건네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 그 돈을 받기 위해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돈 돌려주겠다. 이러한 사안들을 합의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합의는 항상 이행된다?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또다시 소송거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이 재판 화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확정 판결, 기판정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동택 하자 담보책임과 관련되어서는 이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하여 그 사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약속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강제 집행하여 신속한 공동택의 하자 보수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서와 관련된 효력에 대해서는 뭐라 한다? 공동택에 발생한 하자를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상 화해라는 말, 만약 적어달라고 하면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 성립과 관련되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히 공용부분에 대한 분쟁 조정이 제기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됩니다. 80% 동의 얻지 않고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 담보처인과 관련된 분쟁 조정이 제기되게 된다면 이때는 임의로 처분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서에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아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지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주택법상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된 분쟁 조정, 그리고 하자 진단, 하자 감정에 대해서는 그 신청인이 관련 비용을 미리 예치하고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당사자 합의로 부담 비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하자 진단 감정에 관한 이야기 볼 수 있는데 위원회가 공동택에 발생한 하자 여부를 조사하게 되면 그때는 하자 감정이라고 사업자가 주도하게 된다면 하자 진단이라 했습니다. 관련 비용 신청한 자가 비용 부담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는 절차 등의 비공개에 관한 사안들을 두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재판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공개리에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집값 폭락할 수 있죠.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이러한 조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절차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절차 공개한다. 그런 말 쓰게 되면 틀립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처인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2번 장기수선 계획 등을 함께 봅니다. 1번 장기수선 계획을 볼 수 있고 이 장기수선 계획과 관련되어 수립 대상, 박스 속에 300, 승강기, 중앙 집중 난방 방식,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택, 건축허가 대상의 주상 복합 건축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장기 수선 충당비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하나 봐놓습니다. 관리처의 주된 업무 중에 공동택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가 있었습니다. 관리처는 의무관리상 공택의 관리처인 때 해당 공택을 반기마다 안전점검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결함 발견되게 되면 선보고 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알리고 시군구청장에 보고하며 해당 구조 설비에 대한 이용 제한,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보수하게 되면 하자 담보 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체에게 고쳐달라 요청하고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경과된 경우 구조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시설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 대상인 경우에는 장기 수선 충당을 사용하여 해당 시설 설비를 교체 보수하게 되고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시설 설비의 경우는 관리비 중에 수선 유지비로 해당 공용인 시설 설비를 교체 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점검에서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와 장기 수선 충당금에 관한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 수선 충당금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장기 수선 당금은 공동택 단지의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인
공용인 시설 설비가 노화되어 이를 교체하거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사용되는 재원을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면 그 자동차에 윤활유 집어넣게 되었을 때 그 윤활유 새로 집어넣은 시기를 차계부라는 것에 적어놓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된다고 하면 이를 교체하죠. 만약 그런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차량 운행 도중에 갑자기 차가 멈춰서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시설 설비에 대해서도 각각 내구 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구 연한이 지나게 된다고 하면 큰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내구 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적정하게 교체하거나 보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 설비와 관련된 고장 등의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택단지에 존재하는 각종 시설 설비와 관련되어 장기 수선 계획에서는 언제쯤 교체할 것인지 그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명시해 놓고 있고요. 그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 대상인 시설 설비를 교체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재원을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택법령상 장기 수선 계획이 수립된 공동택단지에는 반드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적립한다는 이야기죠. 가끔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 상가 건물에 또는 오피스텔에 장기 수선금을 적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충당금은 관리 규약에 따른 것이고요. 주택법령에 따라 충당금을 반드시 적립할 대상은 장기 수선계획 수립 대상인 공동주택이 장기 수선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기 수선 계획으로 공동택의 공용인 주요 시설을 교체 보수하여 공동택의 기능을 또는 재산 가치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해당 공택은 장기간 이용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장기 수선 계획의 존재 여부가 일반 주택과 공동택의 아파트의 수명이 달라지는 주요 차이점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기 수선 당금은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의 공택에는 의무적으로 성립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공택 이미 보셨습니다. 300 승강기, 중앙 집중 난방 방식, 지역 난방 방식, 건축 허가 대상의 주상 복합 건축물.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은 의무 관상 공택과는 조금 차이 나죠.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150세 이상의 공택을 의무 관리상 공택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150세대 관계없이 승강기만 설치되었다고 하면 바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이죠. 그래서 의무 관리상 공택이 아닌 공동택의 경우에도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저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충당금을 반드시 적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관리상 공택과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꼭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수선 계획과 관련된 수립 대상, 공동택의 종류 함께 보셨고 이러한 장기 수선 계획에 대해서는 각각 수립, 조정에 관한 문제를 가끔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택 단지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택을 건설했던 사업 주체 또는 리모델링하는 자는 사용공사 신청 시까지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공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공사권자는 관리처에게 장기 수선 계획을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계받은 장기 수선 계획은 입주자 대표 회의 그리고 관리처가 3년마다 장기 수선 계획을 조정하며 3년 되기 전에 장기 수선 계획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과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4페이지에는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놓으시는데 특별히 2번 보게 되면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찾으셨죠? 동그라미 니은 줄만 쳐놓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처는 장기 수선 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전체 입주자 과반 서면 동의 얻은 경우는 3년 경과 전에 조정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CCTV, 폐쇄 해로 텔레비전에 관한 사안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억법만 확인해 놓습니다. 장기 수선 계획의 반영, 내용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기 수선 충당금은 그 비용 부담과 그리고 부담 시기, 부담 요율, 적립 금액 이러한 사안들을 과거에 자주 시험 문제 출제했는데 최근 개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의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당금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것으로 충당금 사용에 관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285페이지에 양가로 2번 장기 수선 상금을 찾았습니다. 기억 정립입니다. 관리처는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공주택의 주유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소유자 동의였습니다. 그래서 충당 부담한 자는 누구이다? 소유자이다. 만약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사업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부가 징수하게 될 겁니다. 사용자에게는 충당 부과하는 것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8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시기 찾았습니다. 충당금은 당해 공택의 사용 금사일부터 1년 경과날이 속한 달에 매월 적립한다. 그러면 적립 시기와 관련되어 이렇게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 대상인 공용인 주요 시설 설비를 교체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설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1년부터 4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저 하자 담보 책임기간 1년짜리 저 1년 이내 하자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1년짜리가 1년 지나 버렸다고 하면 하자 담보 책임기간 종료된 것이죠. 이게 고장 발생했다고 하면 그때는 소유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금의 적립 시기가 왜 사용공사 후 1년 경과한 날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1년 경과했는지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1년 경과한 날이 매달 15일이라면 15일 날 충당금을 부과 징수하는 절차 진행하고 또다시 관리비를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말일에 부과 징수하게 된다면 이중적 부과 절차에 따라 많은 비용 부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통합 고지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사용공사 후 1년 경과한 날이 속한 달에 장기 수선당금을 적립한다. 왜 날달이 나오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용공사 후 1년 경과한 날이 속한 달에 매월 장기 수선당금 적립한다. 1년 경과란 말과 날달이란 말이 나왔을 때 충당금 적립 시기로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요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억 요율 찾았습니다. 충당금 요율은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정한다. 그리고 니은 사용 찾으셨죠. 갑은 추정습니다. 장기 수선의 사용은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르며 다만 입주자 가반 서면 등이 있는 경우는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번입니다. 장기 수선 당금은 관리처가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그래서 사용에 관한 문제를 함께 봐주시는데요.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충당금을 사용하는 것과 장기 수선 계획과 관계없이 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수선 계획은 사용 공사 후 3년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 수선 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게 되는데
사용공사 후 공용인 시설 설비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3년 사이에 대부분의 시설 설비가 하자 담보칭 기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소유자 돈으로 교체할 게 10개라고 하면 10개 공사 비용으로 1억 적립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3년 사이에 대부분 하자 담보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유자 돈으로 교체할 것이 25개라면 그 관련 공사 비용으로 2억, 3억 정도를 적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3년 사이에 교체 보수할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교체 보수할 시설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공사비를 적립하는 것이 바로 장기 수선 충당금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2억은 25개의 시설을 교체하는데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충당금을 사용하고 난다면 관리처는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누구?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 수선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기 수선 계획과 관계없이 장기 수선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예전에는 저 장기 수선금을 개별 세대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앙집중 난방 방식이 꽤 많았는데 그 중앙집중 난방 방식에서 개별 난방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을 때 보일러 구입 비용으로 충당금을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할 목적으로 최근 장기 수선 계획과 관계없이 충당을 사용하는 용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286페이지에 니은 사용과 관련되어 카본의 박스입니다. 1번 하자사 및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2번 하자단과 감정에 관한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용은 신청한 자가 미리 비용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완료되게 된다면 당사자 상호 합의하여 부담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돈 받기 위해 소송 진행할 수 있죠. 그런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 수선 계획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용도에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말고 공택관리 분쟁조정 있거든요. 공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하게 되었을 때 관련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죠. 그리고 안전점검 기억나십니다? 또는 안전진단이라는 말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진단과 하자 감정에 드는 비용, 이러한 비용은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 이러한 비용을 충당금을 사용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 수선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동의? 장기 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비용 부담했죠. 만약 그 소유자가 출근해서 그 배우자 직계 중립속이 집에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의 동의 받아 충당금 사용할 수 있죠. 사용자는 동의 주체이다. 사용자는 충당 부담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자 과반 동의 받아 장기 수선 충당금을 장기 수선 계획과 관계없는 하자 진단, 하자 감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충당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관리처는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수립하고 누구의?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고 장기 수선 계획과 관계없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과반 동의받아 장기 수선 충당금을 법이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금과 관련된 사항을 저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86페이지까지 우리가 함께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6절 입주자, 사용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